홍인폐의 왈왈왈 6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의 국제부 이인숙 기자이고요. 원래 진행을 맡았던 구정은 국제부장이 오늘 잠시 일이 있어서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국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홍 선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인숙 차장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뭐 몇 년생이라고는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예, 올해 2003년에 입사해서 이제 한 2, 3년 차 된 중견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도 갔다 왔다고 또 얘기를 하셔야죠. 네. 2014년도에 잠시 중국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이 없어서 오늘 홍 선배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북한이 결국 이번 설날 연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중국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중국은 도대체 핵무기를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중국이 얼마나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또 미국 본토에는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런 건 항상 서방 언론이 아주 관심이 많은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안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워낙 또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서방의 이제 연구소는 한정된 자료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해서 각종 추측만 내놓는 이런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5대 핵보유국 중에 하나인데 전략 핵 역량의 실력은 가공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400기, 500기, 수천 기다, 3천 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부 군사학자들 얘기는 이렇게 핵무기 수량을 갖다 비밀로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모호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호한 것도 일종의 억지력이다.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걸 갖다 공개할 정도의 시기도 안 됐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건데, 그 대신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중국의 핵 역량이 날이 갈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이 최근 내놓은 거 보니까요. 2015 중국 핵 역량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통틀어서 핵탄두를 320개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그죠? 엄청나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ICBM.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그 동풍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ICBM에 이름을 붙였는데 역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쪽으로 오는 바람이 아니고 동쪽에서 가는 바람인데 똥펑 이렇게 되겠죠. 뚱펑 그렇죠. 네. 뚱펑 보면은 만든 지 그러니까 실전 배치한 지 한 10년 넘은 게 있습니다. 이게 뚱펑이 이제 5호인데요. 5A 그다음에 5A를 갖다 개량한 게 5B인데 이게 보면은 합쳐서 한 20기 정도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한 뚱펑 31이었습니다. 뚱펑 31.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나마 이거는 신형이죠. 이거는 8기가 있고 이 뚱펑 31을 갖다가 개량한 게 있습니다. 뚱펑 31A.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25기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구형은 많이 줄어들었고 신형이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거랑이라서 쥐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쥐랑. 이거는 뭐냐면 일단 잠수함에서 쏘는 ICBM.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쥐랑 1이 있고 쥐랑 2가 있는데 합쳐서 아마 36개 정도가 있더라. 그래서 대충 다 이제 계산해 보면 숫자를 갖다 지금 얼추 이제 계산해 보면 320기가 넘는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여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2015년 6월에 내놓은 보고서 보니까 중국의 핵탄두는 260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핵무기는 한 200개 좌우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추 한 300개를 갖다 좌우로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핵탄두가 7,260개가 있어요. 아이고 차이가 크네요. 크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한 20배가 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국이 최근에 그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걸 시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 최신형이 뭐냐면 뚱펑 41.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 9월에 2015년 9월에 그 당시 열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일 전쟁 승리 그러니까 70주년 기념. 예, 있었죠. 그때 사실은 뚱펑 41이 나온다고 소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015년 12월 초에 최신형 뚱펑 41로 ICBM을 갖다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탄두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아, 두 그래서 이 개요? 최신형은 뭐냐면 앞으로 3개에서 10개까지가 다 탄두가 있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한 개가 탄두가 한 개보다 여러 개가 있으면은 훨씬 위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탄두라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게 2015년 들어서는 두 번째 시험 발사였고 아, 그다음에 2012년부터 해서는 이게 5번째 시험 발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사거리가 12,000km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본토를 갖다 다 이제 그걸 하고 앞으로 2년 뒤에는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형 이거는 이제 뚱펑 41은 최신형이고 예.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뚱펑 31이나 뚱펑 31A가 있는데 요 미사일도 사실은 미국 본토 대다수는 이 타격을 미칠 수가 있는데 다만 미국에서 그 남부 플로리다주는 이거는 좀 공격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핵탄두 보존 기지를 갖다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장거리 전략 미사일 부대 이거는 지금 이름을 갖다 로켓군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2월 1일부터. 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뚱펑 31, 31A, 뚱펑 4, 5, G랑 1, 2 잠수함 미사일 요걸 갖다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중국의 미사일은 자체 개발을 한 건가요? 이 언제쯤에 개발이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이게 중국이 원자탄을 갖다 실험에 성공한 게 언제냐 하면은 1964년 10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원자탄 성공하기 석 달 전에 이미 중국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소 관계가 깨지기 전에 그 1950년대 후반이죠. 네. 이때 소련은 미사일 P2라는 미사일 좀 네. 그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거 샘플하고 설계도를 그때 중국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9년도인가 서로 깨지면서 예. 소련 전문가들은 다 귀국해 버렸죠. 아, 그렇지만 이 설계도하고 모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중국 과학자들이 미사일 개발을 했는데 원자탄보다는 훨씬 수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탄은 중국 자체로 이제 해야 되니까 힘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나마도 설계도도 있고 샘플도 있었기 때문에 수월했다는데 네네. 그래서 1960년 가을에 중국 국방부의 제5연구원이라는 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사일 뭐 핵 개발하는 이런 연구원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사거리 590km짜리 단거리 미사일을 갖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 동풍 1호라고 뚱펑 1호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미사일은 소련 설계도로 만들긴 했지만 재료는 전부 중국산으로 충당을 했다는 거고 1960년 11월 5일 그러니까 깐수성의 주치안이라는 그 발사기지 지금 인공위성들 많이 쏘는 그 예. 발사기지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오전 9시 이제 발사를 했는데 10분 만에 550km 그러니까 사거리는 590인데 550km 밖에 목표물을 갖다 명중시켰다. 이런 보고가 그때 들어왔고요. 그래서 야 잘됐다 해서 이제 더 박차를 가한 게 뭐냐면 사거리 1200km에서 1500km 원래 그래 한 600km에서 2배 이상을 늘린 뚱펑 2호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예. 1년 4개월 뒤에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요게 2년 뒤에 1962년 3월 20일을 했는데 예.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거. 아, 그리고 발사한 지 69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아, 네네.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미사일 탄성체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부력을 못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엔진을 갖다가 추진력을 갖다 높이려고 하면서 문제는 강도를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엔진이 이제 파괴가 돼 버렸는데 그 당시 이 사고가 실패 그러니까 실험이 실패로 끝나서 그 당시 그 현장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이제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됐는데 네. 그때 니룽전이라는 원수가 그 이제 총 책임을 맡으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원인은 찾되 책임은 묻지 않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연구원들이 정말 감격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나중에 2년 다시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964년 6월 29일에 뚱펑 2호 미사일을 갖다 재설계해서 다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면은 1964년 6월이었지 않습니까? 예. 1964년 10월에 원자탄을 갖다 성공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석 달, 넉 달 전에 이 사람들은 중거리, 사거리 1,500km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을 벌써 보유를 하고 있었다. 네.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탄 개발하고 이제 사실 보폭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비행기로 원자탄을 보통 떠들지 않습니까? 2차 네. 대전 같은 게 미국은 히로시마에다가 비행기로 했죠. 비행기로 전투기로 했죠. 했죠. 예. 그런데 비행기로 하는 것보다는 미사일에다가 원자탄을 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유효한 공격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미사일 개발을 먼저 한 다음에 원자탄을 개발하는, 물론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사일이 조금 더 한 네. 석 달, 넉 달 빨랐다는 근데 거고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외부에는 원자탄 성공은 알렸지만 미사일 개발은 비밀로 붙였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양탄 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미사일의 중국말이 그 도탄이지 않습니까? 따오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뒤에 한자로 쓰면은 도탄인데 그 탄하고 원자탄하고 양탄, 미사일하고 원자탄하고를 결합하는. 그죠? 그러니까 미사일에다 원자탄을 실는 거. 네.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일부러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탄 결합이 이제 큰 고민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핵탄두가 소량화 경량화가 돼야 쉽게 실리지 무거워가지고는 그 중간에 가다가 터지면은 그렇죠. 예, 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966년 10월 27일 날 아까 말한 그 쭈치안 발사장 거기에서 원자탄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신장 위구르에 있는 류보라는 호수에 아. 그게 정확하게 10분 만에 딱 맞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양탄 결합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2포병 부대 지금 이게 이제 로켓군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 전략 핵미사일 담당 부대를 갖다 이때 창설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요 정도 단계에 있는 요 그렇죠. 조금 직전 단계에 있는 예, 그래서 상황이지 지금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이 시간 이걸 갖다 제가 다루는 것도 네. 북한이 지금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네, 들어서 그렇죠. 네. 아까 1200 사거리 1200도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중국이 300개 아까 300개 안팎이라고 하셨는데 예. 핵탄두가 이렇게 되면 핵 억지량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는 핵 역량이 훨씬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 첨단 정보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멀리서 좀 정확한 장거리 타격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선제적으로 중국 핵력량을 갖다 만약 공개해 버린다 하면은 단번에 사실은 박살이 나는 게 이 현실입니다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은 핵이 이제 불균형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의 전략 핵무기 전략이라는 거는 예를 미국이다. 적성 국가의 그 핵위협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우리는 이걸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만약 먼저 공격을 하면 이제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이다 하면은 미국의 대도시를 갖다 파괴해 버린다는 거죠. 예, 그건 가능하겠죠. 그건 가능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해버리면은 사실은 모든 게 마비가 되고 이게 심리적 영향도 크지만 국민 경제라든가 전쟁 잠재력 같은 경우도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거고 지금 중국이 어떤 잡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뚱펑 5 미사일을 갖다가 미 본토로 한 10개의 대도시를 갖다 폭격을 했다 하면은 5천만 명을 갖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미국 한 10개 대도시를 갖다 공격하는 데는 핵탄두가 한 300개 400개 정도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50개가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다탄두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감안하면 많이 하면은 핵탄두 한 800개 정도가 있으면 충분하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은 2020년이면 이 정도 능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만에 하나,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뭐 거의 불가능한 서로가 일이죠. 가정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중국은 수소탄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홍 선배. 예. 근데 이 원자탄 개발 이후에 3년 정도 안 걸려서 바로 수소탄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수소탄 상황은 좀 어떻게 예, 되어 예. 있나요? 그 지금 사실 북한도 지금 원자탄 개발하고 난 다음 수소탄 개발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 보면서도 수소탄에 대해서 중국의 수소탄 개발 이게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 보니까 중국은 1960년 말부터 네. 수소탄 원리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 10월에 원자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수소탄 연구에 더욱 이제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1960년이라는 게 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대기근 3년이라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60년부터 62년까지 사람도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아사자도 많이 생겼고 몇 천만 명이 죽었고 몇 천만 명, 예. 4천만 명,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식량 배급량이 줄어가지고 연구 못하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물 캐는 게 뭐 주요한 임무였다고 할 정도였고 그래서 이거 영양실조로 뭐 다리나 온몸이 붓고 예. 또 이 컴퓨터는 생각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판으로 이 수식을 갖다가 그 어려운 수식을 다 일일이 계산을 했다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주판으로 원자탄을 개발했던 수소탄을 수소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밤을 새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와서 보면은 슈퍼컴퓨터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갖다 사람들이 인력으로 그냥 이렇게 주산을 놓으면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 연구진의 실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뭐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서 뭐 2, 30분 뭐 기숙사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처음 자력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쉽지 네. 않았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수소탄 개발하는 게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周恩来 총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앞당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무자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또 이제 영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위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나이가 이제 90인데요. 여기가 외국 유학 경험도 없고 국산 전문가 1호라는 이런 이름이 붙은 사람인데요. 이 위민이라는 소장파 과학자가 자기 연구원들 끌고 상하이 화동계산연구소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그 계산을 계속 수소탄 수식을 계속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판으로 물리적 방법을 발견해낸 거예요. 네. 그죠?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66년 10월에 이제 양탄 결합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을 위한 이제 이 그 수소탄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했다는 거고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대단한 사람들인 게 이 위민이라는 사람은 혹시 그 마오쩌둥의 모순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견문이 짧아서. 네. 네. 하여튼 마오쩌둥 뭐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마오쩌둥이 세상에 이치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는 그러니까 모순이다. 모든 게 모순인데 거기에서 뭐 문제점을 찾아내서 했는데 이 위민이라는 과학자가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수소탄의 원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안 자체를 항상 이런 사안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의 그 모순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찾아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저도 잘 모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네. 설명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아무 도움도 없이 자기 자구력으로 이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 미국은 그때 이 수소탄 개발할 때 엄청난 인력을 여기저기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인재가 많은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966년 12월 28일에 수소탄 원리 장치를 갖다가 일단 폭발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게 수소탄을 갖다 그냥 터뜨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워낙 실험하는 게 굉장히 위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민이라는 사람이 내건 그 물리학적 방법을 갖다 도입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먼저 폭발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그렇죠. 보고.
그래서 그 네. 장치 실험이 이제 성공하니까 그러면 이게 되는구나 네.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1967년 10월 1일 그러니까 10월 1일이 국정절이니까 그 점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걸 더 앞당겨 가지고 연구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걸 앞당겨 가지고 결국 이듬해 1967년 6월 17일에 비행기에서 수소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실험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당시 폭발 위력은 보면 330만 톤 TNT에 해당을 하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원자탄에서 수소탄까지 오는데 미국은 7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네. 소련은 6년 3개월이 걸렸고 영국은 4년 7개월이 걸렸고 그다음 프랑스는 8년 6개월이 걸렸는데 중국은 2년 8개월 만에 성공을 했다. 역시 빠르네요. 네. 역시 속도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1980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지상에서 물론 사막이긴 하지만 네. 지상에서 이제 계속 실험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지하 실험으로 바꿨고 아예 1996년 7월 29일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핵실험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330만 톤이 가장 위력이 컸던 그 수탄인 건가요? 아니 네. 그때 한 번 그 한 번 이후에도 했죠. 없었고. 그 이후로는 네.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죠. 이 중국의 수소탄은 미국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위민이라는 원사는 그 수소탄을 개발하면서 미국하고는 다른 거,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접근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중국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원래 미국이 만든 수소탄은 이게 TU형이라고 합니다. 테일러 울람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테일러 울람형인데 이 중국에서 만든 거는 위민형이에요. 위민이라는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위민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미국의 TU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 별개의 그걸 갖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수소탄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TU형이 있고 네. 하나는 위민형이 있는 거죠. 원래 195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그 TU형을 처음 개발했는데요. 소련에서 간첩이 네. 미국의 그 TU형을 갖다 훔쳐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한 그런 건식인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형은 바로 TU형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소탄 기술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그렇죠.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이 독창적으로 위민형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민간 핵 기술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위민형을 달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프랑스하고 중국만 위민형이고 나머지는 TU형이다 이렇게. 정말 이 수소탄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년도 안 된 상황에서 원자탄 개발,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근데 수소탄은 이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 관리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소탄 기술은 비교적 복잡하고요. 그다음 수소탄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유지 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설비 보수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수소탄 유지 관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핵무기 관리 같은 경우는 저장 설비라든가 항원 저장 장치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정기 검사하고 유지 보수만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 반면에 수소탄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융합 재료를 갖다가 융합 재료의 수명이 짧고요. 또 그 화약 있지 않습니까? 장약 네. 그 수명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탄 같은 경우는 저장 수명이 너무 짧고 예.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사실 만들어놔도 언제 쓸지 알 수가 없는 기약이 그렇죠. 없는 무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한에서 지금 수소탄 개발한다는데 이건 개발하면은 아마 그거로 유지 보수하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휘청하는 게 아니냐.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수소탄을 정식 수소탄을 안 하고 일단 간이형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는 느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물리학적 수식만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네. 그대로 한번 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핵대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수소탄을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값싼 원자탄이나 중성탄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 러시아는 수소탄을 다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갖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소탄이 없는 핵 보유 국가가 됐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듬해 2013년에 모두 수소탄 없애버렸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 수소탄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핵 보유국 가운데 중국만 유일하게 30기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수소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와, 중국은 이런 유지 비용이 충분히 감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 그게 왜냐하면은 네. 위민형이 유지 보수 관리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아, 그렇습니까? 만드는데도 적게 들고 아, 원가 절감형 저비용 수소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고비용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다 이제 나자빠진 거고. 네. 그다음에 인도하고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수소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왜 중국은 수소탄을 유지하느냐 바로 그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만들 때 1960년대 굉장히 중국의 사실 경제력이 어려울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그러니까 저비용 수소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걸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겠네요. 이 기술을. 이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만드는 게 300만 통 사실 330만 통 TNT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거 보면은 최대 위력의 수소탄은 1,500만 톤 TNT거든요. 네. 지금 이제 30기를 갖다가 중국이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보면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의 1,000개 위력에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소탄 2개만 터뜨려 버리면 일본 전역이 없어지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탄이라는 게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걸 쓰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자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